여러분, 그 합의는 굉장히 좀 예술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공식처럼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게 얼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떤 예술 작품의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술적인 면이 조금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합의금을 일정하게 이럴 때 얼마에 합의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일단 상황을 다 얘기해 보라고 그 얘기를 조금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잘못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용 생활을 굉장히 잘 견디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못 견뎌요. 제가 본 가장 큰 합의금은 25억 원이었고요. 가장 작은 합의금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건 모두 강제추행의 합의금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정해지는 데에 중요한 요소들은 말씀드릴 수 있죠. 첫 번째로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왜냐면 피해자 본인이 큰 피해를 입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준다고 해도 합의를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피해에 대한 그 상처가 이제 너무 커서. 물론 그렇다고 피해자가 뺨을 한 대 맞아도 나는 10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10억을 줘야 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가해자의 유형입니다. 태칭, 나는 빵만 안 가면 돼,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벌금형 하나 남는 것도 이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가해자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어느 정도의 절충선에서 이제 합의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가 이제 걸려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의사 선생님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돼도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변호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집행유예 상관없다, 벌금 나오면은 벌금을 내야 되는데 집행유예는 벌금 안 내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그냥 조심하고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합의는 모든 사람마다 굉장히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합의 이르는 거는 굉장히 좀 예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피해는 돈 말고는 다른 걸로는 회복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께도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5억, 10억 이렇게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적정선은 조금 있고요. 다만 이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이라는 제도가 있기도 해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 피해자가 누구신지 모르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공탁이라는 제도를 쓸 수가 있는데,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게 되면은 그거를 당연히 이제 민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손해가 배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판사님도 양형에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탁금을 불수리하겠다는 통지를 하면은 양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범죄가 이제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합의를 안 하니까 나는 그냥 공탁을 해버리겠다, 이러면은 또 피해자께서 이제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공탁이 이제 효력도 조금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피해자분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급적이면은 형사 절차 안에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시고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시겠다, 이러는 경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왜 쉽지 않냐면 민사 절차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형사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형사처벌이 이렇게 받아서 확정이 돼버렸는데 합의를 해야 될 유인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민사상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을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좀 있으시더라도 합의도 어느 정도 고려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사기관에서는 합의를 시켜주는 거는 없습니다. 저도 검찰 수사관 생활을 할 때 합의를 중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수사관들이 그런 일을 굉장히 꺼려요. 왜냐면 피해자에게 선생님 이거 합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피해자가 오해를 합니다. 저 수사관이, 저 검사가, 저 경찰관이 그 가해자 편을 들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관은 이제 합의 중재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질 않고 있고요. 형사조정위원회라는 게 이제 검찰에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검찰에서 이제 임명한 형사조정위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적절한 합의선에서 각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합의금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절차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합의에 이르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빨리 받은 면에 이점이 있고,
있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었고 조금 이렇게 양형상 선처를 받게 됩니다. 합의금이란 마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오르내리는 그림처럼 정해진 이제 공식이 없다는 것, 그리고 가해자의 형편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마음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많은 사건을 맡지는 않아요. 대신 제가 잘 할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건, 그런 사건을 저는 주로 맡으려고 합니다. 제 카톡에 보면 상태 메시지에 인권 변호사라고 써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네가 무슨 인권 변호사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권 변호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응당 받아야 될 대가를 전혀 받지 않으시고 또 일부만 받으시고 훨씬 큰 역할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저는 1,000만 원을 받고 2,000만 원, 3,000만 원어치 제가 일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변호사 처음에 수임하고 돈을 냈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잘 안 된다. 저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일과 삶이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24/7 언제든지 전화를 받아요. 제가 전화가 안 될 때는 구치소 접견 중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맡기고 들어갔거나 혹은 비행기 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꺼놨을 때거든요. 저는 의뢰인들이 제게 전화하는 일이 없게 만들자는 게 이제 저의 모토입니다. 항상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절대 궁금하시지 않도록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동엽 변호사였습니다.